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36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토론회가 있었다고요? 우리 오 부위원장님 보셨어요? 네, 봤죠. 이게 어땠어요? 오늘 방송 나가는 기준은 이제 어제였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토론회가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뭐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정당별로 하는 그 첫 번째 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뭐 1차 때는 최성의 재발견 또는 최성의 첫 발견 뭐 이런 거였고, 2차 때는 사실은 조금 서로 자제하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특이할 만한 상황으로는 2차 때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 명씩 돌렸죠. 사드 문제를 이제 안희정 지사가 주도로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문재인 후보 어떻게 생각하냐, 이재명 후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이었는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전략적 모호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는 중국 압박용이다. 한미일 동맹만 공조하게 된다.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최성 시장은 비슷하게 말했어요. 문재인 후보랑.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위험하다. 전략적 모호도 역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무대응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본인이 질문을 던진 안희정 지사가 가장 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좀 난해했다라고 느껴졌는데 뜬금없이 보수 정치인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하지 말라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정작 본인의 대답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당내 경선에서 큰 의미가 있냐 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끝냈거든요. 네. 본인이 질문 던지고 본인이 당내 경선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질문에 던진 의미 자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요건 약간 매기는 게 아닌가라는 게 느껴졌던 게, 최성 시장이 범죄 경력 증명서나 병역 증명서를 떼어서 손 흔들면서 나 다 공개할 수가 있다. 후보들 다 공개하자. 반대로 얘기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또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약간 불리하겠죠. 이재명 시장님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댓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뭐 늘상 있었던 거긴 한데, 안희정 지사를 공격할 땐 다른 후보들이 자유한국당이랑도 연대를 하자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진심이냐 했는데, 안희정 지사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난 내가 가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많은 협치를 하는 게 내 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죠. 다만 현실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보수로서의 행태도 보여주지 않았고 국정농단의 뿌리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열어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분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전략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안희정 지사가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그런 의도 없이. 근데 뭐 이번에 토론 생길 수도 있죠. 자, 맨 처음 토론 라디오 토론했잖아요. 네, 오마이TV 똑같. 네. 이번에 시사자키였고, 네, 이번에 오마이TV였고. 네. 근데 진짜 많은 관심과 이렇게 증폭돼 있는데 TV 토론 해야지. 해야죠. 공중파. 그래서 많이 보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토론할 거면 라디오 토론이고 인터넷 토론이고 TV 토론 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의미 없었어요. 뭐 시간 내 질문 대답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또라이 새끼들이야 이것들. 응? 사실 자유 토론하게 해야지. 맞아요. 아니 그거 맞아요. 클린턴 부시 막 그렇게 자유롭게 묻고, 힐러리 트럼프 막 붙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위트도 섞어서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준비된지 안 준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토론량이 그런 거지 뭐 기계적으로 자 30초 동안 질문 가능하고요. 뭐 하는 짓거리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는 계속해서 뭐 21세기로 나아간다 그러고 뭐 4차 뭐 산업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직도 1960년대에 머물러 있어. 1차 토론이요. 4차 토론을 해야 되는데 1차 토론. 관료도 거기 사고가 머물러서 발전이 없어, 발전. 이걸로 이렇게 토론해서 뭘 어떻게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후보들이 그걸 준비를 안 됐거나 아니면은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유 토론을.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방송사 주관보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바꾸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꿨지 그러면 씨고요. 이번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게 3분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싶으면요. 그렇지 뭐. 끌어요. 저 TV 토론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요. 모르는 게 나오진 않았어요. 뭘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너무 뻔한데 자료가 갑자기 페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다니.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조금 부족하면은 지금 이거에 더 질문이 안희정 지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안희정 지사한테 시간을 낼 걸 쓰겠다.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것으로 포장이 돼요. 그러니까 끝장 토론을 하려면은 시간 제한이나 주제 제한이 없어져야 돼요. 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특히 이번에는 오마이뉴스 인터넷 방송 아니야. 네. 그런 데서도 이렇게 못하게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뭐 당내 경선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본선에서 난 진짜 본선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봐. 본전에서는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걸로 어떻게 검증이 되냐고. 그러니까 박근혜 뭐 문재인 1대1 토론 2012년에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하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겠잖아요. 답답할 노릇이지. 그리고 참여자 질문도 오늘 좀 별로였어요. 참여자 질문을 즉석에서 받았는데 네. 페이스북 그거로 어떤 후보가 최성 시장한테 첫 질문이 문재인 도와주러 나왔냐 이런 식으로 질문 던졌어요.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최성 시장이 자기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그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후보가 질문이 이재명 시장한테 돌아갔는데 딱 마침 이재명 지지자가 걸렸어요. 청년 공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된 거. 그러면 받았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성 시장이 반발해서 아니 나는 문재인 도와주러 나왔냐라는 질문을 받고 반발할 만하네. 이재명 시장은 지지자가 열받을 청년 정책 어떻게 만하네요. 되냐 똑같이 다 달라 해서 다시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난잡하게 질문의 수준도 사전적으로 안 받고 후보마다 랜덤식으로 하다니까 질문의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한 명씩 얘기하긴 했는데 아주 준비되지 않은 경선이었던 그러네요. 경선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뭐 30초간 마무리 발언은 다 뻔한 얘기였어요.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 교체 적임자는 나다. 안희정 후보는 더 넓고 튼튼한 민주당 도전과 역전의 역사였다. 내가 도전과 역전을 하겠다. 최성 시장은 저평가 의량주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세상의 교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다 맞는 말이고 다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후보 간의 그 차이점을 발견해야 더 선호하는 후보를 찍거나 더 선호하는 후보를 알릴 수가 있는데 큰 차이를 알 수 없는 후보가 그 경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내가 지지하는 호감 가는 투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좀 많이 더, 보완해야 되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역량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토론회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2부 주제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드 보복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이제 사드 부지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확정이 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롯데에 대한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고요. 롯데가 어떤 사드 내용인가요? 부지를 제공했으니까. 중국 내 롯데마트가 일단 4곳이 영업이 정지가 됐고 뭐 이상한 뭐 소방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대요.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한 달 영업 정지예요. 타겟 크겠는데? 마트에서 한 달 영업 정지 엄청 큰 엄청 거지. 크죠. 한 달이면 크죠. 중국의 롯데 홈페이지는 아예 7일째 마비가 되고 있다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중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야.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관광객 급감 하잖아요. 명동에 요우커가 사라졌다고 하죠. 그렇게 아니 전체 관광객 중에 절반이야. 중국 관광객이. 근데 절반 사라지면 어떻게? 명동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급감했고 또 한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냉각기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목표가 타켓이 이제 롯데가 돼버렸으니까 뭐 중국에서는 당교 얘기까지 하잖아. 그리고 방송에서 신문 자체가 중국 국민들이요 봉기하라고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어. 롯데 제품 사지 말라고. 근데 이 롯데가 지금 뭐 영화관도 하고 있고 마트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선불 카드라고 있어. 미리 돈을 주고 카드를 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물건 사는 건데 네. 지금요 그거 다 환불하는 사람들이 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환불한다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앞으로 롯데 거 롯데 거 사지 하는 않겠다. 상당한 큰 타격이에요. 그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이 마트의 영업 정지권 관련해서는 적발된 상황에 대해서 수정 조치하고 재점검을 요청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니죠. 그거는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보복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패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사태인 거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보복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정부 뭐 하나? 외교로 해결할 수 있나 이거를? 근데 롯데뿐만이 아니잖아. 뭐 지금 중국 관련 주식들
다 반토막 나와. 다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K-뷰티라 그래서 따로 사실 산업 자체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 찬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 박살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린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걱정을 하고 있겠어 지금. 중국 샀습니까?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무대책이 대책이야. 아무것도 없어. 무대응이 대응이고. 그렇지 무대응이 대응이고.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들 처리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닐까. 아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은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거 인증받아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거 좀 모자라 하면 못 받는 거잖아. 그러면 뭐 일본이나 미국 자동차 시장은 막 준출하는데 우리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보복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지금 SBS가 취재를 한 결과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단체 중국 여행객들에게 롯데가 붙어있는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는 다 방문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신세계 네. 의문의 일승인 거야? 아니 앞으로 신세계 뭐고 상대적인. 아니 단교 뭐 준단교 이게 막 나오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대책이란 건 없고 네. 그냥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황 총리가 사드를 빠르게 배치하겠다라고 오히려 이상한 그쵸. 얘기를 아니 했죠. 사실 뭐 롯데도 이게 나라에서 하라 그러니까 했지 본인이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중국의 중화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도 보복해야 된다고. 보복할 게 야 다 죽자는 얘기냐? 우리는 이을룡이 될 수 없어요. 어른할 게 여러분. 없어. 우리는 을룡 다 날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중국이 얼마나 저 수출 같은 거 의지해놓고 이제 와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교를 해서 자신있게 사드를 지키고 나가려면은 대책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근데 대책 전혀 없어요. 아니 중국은요 우리 없어도 별 타격 안 받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중국 없으면 경제고 뭐고 박살납니다 진짜. 여기 면세점들만 해도 연간 매출의 70% 가량이 중국인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드가 진짜 사드 들여와서 우리 국민들 보호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박근혜 정부에서 인정한 거 아니야. 저 수도권 방위 못 한다고. 그렇죠. 멍청한 것도 그러면서 왜 갖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어도 못 하면서 왜 그러면 중국하고 저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러냐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면 계약. 다른 걸 뭔가 용인하는 것이 있지 않나. 아니 이거는 그냥 사실 미국이 주장한 거 미국이 워낙 주장하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외교적으로 잘 풀었어야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지만 미국, 일본, 한국이 뭉쳐가지고 자기를 견제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동아시아 패권을 쟤네들이 먹으려고 한다. 그쵸. 이 생각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우리 외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게 사실 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칼럼 같은 거 본 적이 있는데 동양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체면을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시진핑의 체면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렸다는 거죠. 깎아내렸죠. 네, 그게 좀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논리적인 설명보다. 왜냐면 시진핑이 사실은 덩샤오핑 이후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전대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인민대위원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전에 시진핑의 체면의 그 자존심 그걸 엄청 기스를 내는 행동이었다 이게. 왜냐면요, 황교안이가 지난 6월 말에 시진핑하고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열흘도 지나지 않아갖고 발표해버렸거든. 네.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날 엿먹여도 이렇게 엿먹을 수가 없는 거지. 맥인 거. 시진핑은 황교안이랑 얘기해갖고 중국 인민들한테 안 한답니다 하고 이게 다 얘기하고 언론 다 똑같잖아. 근데 열흘도 안 돼갖고 해버려서 정말 체면 완전 깎여버렸지. 완전히 맥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대책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일본 센카쿠 열고 때 순시선이랑 중국 어선에 부딪혀가지고 그 중국 어선을 납포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히토류를 금지시켰어요, 수출을. 중국이 일본에. 그래서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이 그 중국 히토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기도 하고 히토류 대체 물질도 개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할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전방위적으로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뭐 히토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성토하고 있지만 진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국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라 그러더라고. 네. 아니 그래서 중국에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다는 교민들도
반한 감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청정구역에 메일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중국에 사시는 분이? 네, 중국에서 청취를 하고 계시는 교민 한 분이 사드 배치 관련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데이님께서 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디도 메이데이. 네, 아이디 메이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사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청정구역 열혈 애청자로서 언제나 의연한 박누리 아나운서 라인입니다. 라인을 잘 타셨네요. 죽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국 사람들의 한국이 싫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한국 라면이 사라진 지 한참 됐어요. 아하.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라면 맛에 길들여진 중국 사람들도 많이 아쉬워합니다. 한번 길들여지면 빠져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브랜드 승용차가 박살났다는 뉴스가 떴어요. 이건 롯데를 특정해서 하는 보복 차원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고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녁 옆집 중국 아줌마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퇴근하던 그 아줌마랑 눈이 마주쳐서 하는 수 없이 안 되는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입만 열지 않으면 한국인이라는 걸 들킬 일이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열쇠를 아파트 문에 꽂아두고 외출을 했길래 열쇠를 보관했다가 건네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빠서 인사를 못했다면서 이분이 포도 한 송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안 받겠다고 사양하는 중에 중국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그만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한국어련? 네. 지금 중국에서는 사드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옆집 아줌마가 사드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아줌마가 씩 웃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엉겁결에 나는 사드에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드 반대 대가로 포도를 얻고 싶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사드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을 겨냥한다는데 왜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겁니까? 유학생을 포함해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약 100만 명입니다. 각자 사드에 반대하건 찬성하건 무차별적인 보복이라도 날아오면 대책 없이 당해야 합니다. 사드는 혹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중 한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최근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대중 밀집 지역이나 유흥업소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중국인과 접촉 시 불필요한 논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네요. 황교안은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을 올려대고 있고요. 요거 약 올리는 거죠. 네. 필요한 대책이 뭔데? 그래서.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미 각자 도생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책 말고 고급한 대책을 바라는 건 무리일 테니까요. 정권이 바뀌고 사드 재협상이 시작돼야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 한 분이 네. 3월 달에 결혼을 해요. 근데 네. 중국에 가. 남자가 중국에 있어. 중국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결혼 생활 스타트 하는데 오늘 제가 잠깐 만났거든요. 네. 엄청 걱정하더라고. 중국에서 걱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최악의 상태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잖아. 12억쯤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드가 레이더가 아니고 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대. 아, 진짜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에 놓은 미사일이라고. 아니, 근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분의 1이라고 해도 1억 2천이야. 우리 인구 2배야. 오해도 인구 2배네요. 그렇잖아.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악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왜 반일 감정 있었을 때 뭐 일본 자동차 다 부셔지고 일본 공장 막 불나고 중국에서 막 그랬잖아요. 네, 사람 맞아요. 폭행당하고 그럴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진짜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제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이 개별 기업인 롯데가 주도할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충분히 정부가 설명을 해달라라고 지금 구원 요청 메이데이를 보내고 그러니까 있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롯데도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정부에 뭔가 잡혀 있어. 예? 뭐 아니면 누구 승계 인정해주는 거나 뭐 비자금 한번 봐줬거나 뭐 그랬겠죠.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롯데 같은 경우에 사드 제공 안 하면 되잖아. 좀. 제공 안 한다는 말 안 하고. 아니 박근혜 탄핵 인용될 때까지만 시간 끌면 되잖아. 안 그래?
잠깐 시간을 우리가 끌 방법이 없었나? 아니 우리가 내부에서 더 회의를 해보겠다. 하면 되지 왜 못 끌어? 그런데 인용이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덜썩 이게 이거 교환했다는 거, 부지 막 교환했다는 거. 이거 봤을 때는 뭔가 약점이 잡히지 않았을까? 중국을 포기할 만큼 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롯데가 지금 중국 시장이 얼마나 그쵸. 살을 거의 거르는데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어. 이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메이데이 분께서 정권이 바뀌고 사드 협상이 시작되어야 라고 쓰셨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정권 바뀌어도. 이게 해결되기. 사드 협상은 쉽지 않다니까. 아, 그래서 이게 첫 스타트 잘못 끌은 그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당대경선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도 그러고 있죠. 미국 바라기. 성종이 들고 다 같이 나갑시다. 아니,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성조개도 같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국기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거 뭐야 도대체? 몰라. 하여튼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 장소 오늘 당대경선 봤잖아요. 거기도 네. 사드 문제 재협상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만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3명은 쉽게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고 또 미국 반발도. 아니 또 그러면 미국에서 야 씨발 그럼 우리도 보복할게. 그런 이러면 이제 어떡할 거야?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는 그러고도 나올 인간 같은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말이야.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럴 일 없다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가 10일 뒤에 뒤집었잖아. 뭐 때문에 도대체? 그 중요한 발표하는 순간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 가서 바지 고치고 자빠졌고. 그럼 이거 뭡니까? 윤병세. 결국은 외무부 장관도 몰랐다는 거잖아. 그렇죠. 알고 그랬으면 진짜 멘탈 갑이다. 결국 이것도 제정신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면 이럴 수. 야 그냥 해줘 그냥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는 뭐 중국하고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위 인사의 면담도 거부당했다고 그러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만나져요.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유승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 사드 문제를 보면서 정말 싫었던 게 썰전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드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중국 때문에 경제 보복이 왔지만 경제는 언제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도대체 그 경제 지금 좀 살려보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를 언제든지 살릴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가져오면서 경제는 언제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보수라는 것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확고한 지지층을 사로잡는데 조금 잘 하는 사람이지 절대 전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전쟁은 경제전쟁이지 뭘 씨발 안 보는 지랄하나. 짜증나게 진짜 말 드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북한이 핵미사일 갖고 있고 그러면은 사드를 어떻게 막아? 핵미사일 쏘면 다 죽는 건데 그냥. 땅에서 터지나 공중에서 터지나 큰 차이는 없어요. 핵전쟁은.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대구 경북 TK 배치해가지고 수도권 방어 못해요 어차피 이게 있으나만 한 거야. 그러면은 북한이 핵 쏠 때 그 수도권은 니네 사드로 안 되니까 수도권은 쏘면 안 되고 사드로 막을 수 있는 저기 뭐 TK나 중청도 때릴게 이렇게 합니까? 말 같자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지금 유승민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 바른정당이나 뭐 자유동 이쪽 정치인들은 이거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책이 없고 생각도 없나 봐요. 아니 쥐들이야 상관없거든 사드가 배치되든 말든. 상관없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사드 이거를 다시 철회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일단 한 번 한 약속은 그러니까 어기기 어려운 뭐 그런 거 그게 아주 단순한 거고. 거고 또 재협상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철회하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기계를 다른 걸로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제 생각에 조금 지연시키면서 여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중국 측이 조금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외교전을 펼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황교안 총리가 이럴 때라도 뭘 제대로 좀 해주면 좋으련만. 시계나 파고 앉아. 정말 위기입니다. 네. 저희 시계 팔 생각은 또 어떻게 했지? 진짜 가짜나가지고 진짜. 우리 참신해. 청정구역 끝나면 하나 파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황교안 대통령 때. 정말 이거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거죠. 나도 여기 타줘, 명패. 하나 파주세요. 이동형? 고생했다고. 명패도 없어, 나 지금.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2부의 첫 광고는 킴스팜, 그리고 강상욱 마이엠카였습니다.
킴스팜, 뭐 요즘 일교차가 뭐 오늘은 또 추워졌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일교차가 좀 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배즙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킴스팜의 배즙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착즙으로 만들었다고. 요거 말이죠. 네. 재율이가 하루에 3개씩 감고. 아, 진짜요? 3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하면 2개 일단 먹어요. 오. 일어나자마자. 오. 너무 좋아해. 오. 그냥 맛있나 보다. 아니, 재율이가 사실은 오렌지 주스도 안 먹거든요. 어. 그냥 우유하고 네. 야쿠르트만 먹는데, 야쿠르트 너무 달잖아. 그래서 일부러 못 먹겠어. 그래도 요즘은, 어떻게 우연히 배 주스를 줬는데, 사과 주스도 안 먹거든? 근데 킴스팜 배는 환장하고 먹더라고.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또 시켰지. 아. 킴스팜에 전화해서. 그랬더니 또 사장님께서, 재율이 배즙 하다가, 저의 술 먹을 때 도움되는 배즙. 배즙에다가 배즙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배즙입니까? 배즙에다가 뭘 넣었다 하더라고. 헛개. 헛개가 아니고 강황. 강황. 그래서 재율이랑 같이. 오. 아니 배 달라 그랬는데 배 없다 그러니까 그때 울어가지고 바로 시켰어. 귀여워. 역시 애들은. 그니까요. 좋은 걸. 아니 그 박스에 이렇게 배 갖고 가면 그 박스 뜯어오거든. 그런데 배 달라 배 없어 재율아 했더니 지가 박스로 가더라고. 근데 없잖아. 근데 없어. 그러니까 막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바로 사줬어요. 네, 제유리를 대성통곡하게 만든 킴스팜의 배즙 여러분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꽃감도 판다고 하니까요.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킴스팜 KIMSFARM.net으로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김씨농장. 네, 강상욱 마이엠카 광고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고차 살 때 허위 매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런 걱정 없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강상욱 마이엠카입니다. 연락처는 010-7587-2017 2017번 홈페이지 주소는 www.myemka.co.kr 검색창에서 마이엠카 강상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중고차 구입하실 분들 마이엠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시는 분들도. 네, 파시는 분들, 네. 구입하실 분들 3년 뒤에 하실 제가 분들. 강상욱 마인카 차를 팔겠습니다. 고차 네. 제가 사겠습니다. 살 수 그때까지 있을까? 못 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1월에 전북 전주의 한 저수지에서 한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 자살이다라고 추정이 됐었는데, 죽음을 맞은 여학생의 죽기 직전 상황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죽은 여고생이 죽기 전에 모 통신사의 콜센터 상담 현장 실습을 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여고생이었는데 졸업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는 실습, 건데. 네. 근데 졸업 전에 이제 먼저 가서 현장 실습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통신사 콜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보니까 왜 이제 우리 왜 약정 하잖아요. 네. 약정하면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하잖아. 네. 뭐 통신사도 그렇고 아니면 뭐 TV 인터넷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방어하는 부서에 속했던 것 같아요. 딱 겉으로는 해지 상담 부서인데 해지를 막는. 그래서 세이브 팀인가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 옮겨주세요 하면 고객님 저희가 뭐 더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뭐 옮기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지. 잘 안 되죠. 그러네. 해지 방어 부서라고 예. 돼 있네요. 그러니까는 사실 마음 먹은 분들은 뭐 딴 데로 옮기면 뭐 돈을 주니 이런 거 있잖아. 뭐 아니면 상품권을 주니 뭐. 네네. 그래서 일단 마음 먹은 분들은 잘 여기 쉽게 옮겨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어떤 실적 부담? 이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못하면 위에서 압박이나 압력을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꼈던데 결국은 그런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왜냐면은 엄마나 아빠한테 회사 그만두면 안 되라는 이야기도 자꾸 물어봤고요. 또 스트레스 받아서 이 일 못하겠다 이런 하소연도 몇 번 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 소비자들한테 심한 말을 듣고 네, 몇 시간씩 뭐 울기도 하고 또 실적이 나쁘면 남아서 윗분들한테 타박도 듣고. 그러니까 얘 19살이잖아요 이제. 네. 마누라면 18밖에 안 돼. 그런 학생이 위에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고 또 전화 응대하다가 전화하는 사람들한테 또 요거도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회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지난 2014년에도 이 회사에 근무하던 30대 여성이 부당한 노동 착취 및 수당 미지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내용의 고발성 유서를 남기고 초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살한 여학생도 아버지한테 회사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렇게 애기한테 왜 이런 일을 맡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 이것도 구조적 문제예요. 사실 감정 노동자. 예전에 많이 갑질 논란하면서 이게 많이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네.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뭐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지. 요즘에 마트 같은 데서 네. 의자가 있지만은 아줌마들 의자에 안 앉잖아. 네, 그쵸. 서서 일하잖아. 그것도 왜 앉아서 일하면 어디다 대고 앉아서 일을 해! 막 이랬대잖아. 소비자들이. 돌아버리는 거지 진짜. 아니 기본적으로 그 이상한 데 와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와서 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에 회사 나가지 않습니까? 환불 처리를 했는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환불이 됐어요. 공휴일이니까 뭐 알림이 안 갔어. 3월 2일에 전화 와서 환불이 안 됐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환불 됐습니다라고 확인해 주세요 하면은 3월 2일 계좌 내역을 봤는데 없더라. 그래서 3월 1일에 환불 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3월 1일에 했으면 3월 1일에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두 번 일을 하게 만드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너무 어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참았어요. 그냥 계좌조회는 인터넷 어플로 하루만 더 추가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거 확인 안 하고 하루 뒤에 거 3월 2일에 안 찍혀있다고 짜증 내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감정 노동자들도 힘든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들 마인드가 자기가 대단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얘기했다고 자꾸 진짜 헬조선 같은 생각이 든데. 정말 진짜 이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 뭐 AS 그 수리기사들 왜 가전 수리기사들 오면 조금만 뭐 응대 잘못하면 무슨 뭐 나중에 설문조사 할 때 막 점수 깎이고 맞아요. 막 조지잖아요. 진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네. 다들 고생하신 분들인데. 왜 근데 그런지 다들 이런 분들이 다 감정 노동자들인데 특히 이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폭언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다른 데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막 푸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유 없는 언어폭력이나 이런 인권 침해,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욕설은 기본이고 네. 뭐 성희롱적 발언도 뭐 얼굴 안 보인다. 이는 좀 건질할 방법이 사실 서비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돼 가고 있는 현실에서 뭐 고객이 왕인 건 맞아요. 왕인 건 맞는데 왕이 왕답게 행동을 해야지. 그럼. 그리고 이분이 전주에 한 특성화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애완동물 관련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완동물이랑 콜센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감정노동을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30여 명의 현장 실습을 나갔고 이제 현재는 10명 남짓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랑 이 업체랑 뭔가 결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애완동물 관련 학과가 왜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련 부서가 아니잖아요. 뭐 애견병원을 갔다거나. 근데 감정 노동을 경험해봐야 된다. 그럼 뭔 논리야? 몰라요. 이 학교 이상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니들이라 해라. 우리 하기 싫다. 왜 관련 없는 직종에 대해서 이런 체험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감정 노동, 사실 근데 이런 감정 노동자들도 우리의 인식이 좀 변화가 돼야 이런 분들도 생기지 그럼요.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약자 취급하는 건데 이런 풍토가 그것도 그렇고, 우리 젊은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걸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텐데, 앞으로 그 삶이 60년, 50년 많이 남았잖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 그만두면 되지 뭘 그래.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은 좀,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요즘.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아니까 좀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라는 마지막이라는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또 사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못 견디면서 뭘 리가,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그 사람이 살기 힘든 구조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자, 다들 우리 모두가 세작 같은 마인드를 살면은 내한테 그 욕을 먹어도 늘 그냥 그거 하잖아, 웃잖아. 그럼 강하게 견디는 것과 안 빈 낙도는 다른 거예요. 안타깝네요. 한귀로 듣고 정말 한귀를 흘리기 때문에 가능한. 네, 한글로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본인부터 좀 인권을 존중하세요, 인격을. 네. 아니 그래도 다들 좋아해. 좋아하는 척하는 건 아닐까? 마음이 너무 아파. 좋다 뺐다 우린 잘하기 때문에. 핵심이죠.
네, 근데 감정노동자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뭐,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보호조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는데, 뭐, 이렇게 직원이 요청할 경우, 그렇게 뭐, 폭언을 하든 폭설을 하는 그런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업무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뭐 직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이 필수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가 않다. 야, 유난 떠냐, 유난 떨어, 너만 힘들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거지. 근데 뭐, 이거 소비자의 마음도 사실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감정 노동자를 부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사실 같은 연대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제가 그 사이판 갔다 올 때, 사이판이 미국령이다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 대기 시간이. 몸 수색하고 이런 거, 네. 짐 수색하고, 뭐 신발도 벗기고, 별걸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줄이 엄청 길었어요. 엄청 길었는데, 내 바로 앞에, 두 커플이 이제 여행을 왔나 봐. 남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바로 뒤에서 서 있으니까, 의도치 않게 또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나 심심하고, 혼자 가니까. 뭐래요? 남자분이 아마 이 감정노동을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제 누가 자살했다고. 회사에서 이것도 힘들어서 자살했는데, 이분이 자살한 동료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걔 때문에 짜증난다고. 걔 때문에 뭐 이제 다른 데서 또 막 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뭐 보고서 써야 되고 짜증난다고. 한두 달은 시달릴 거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여자친구한테. 그 여자친구가, 뭐래요? 아이고, 오빠 힘들겠네.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이것들,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다 내가 속으로 참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네. 그렇잖아.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한마디 할래다가 진짜. 한마디 하지. 남자가 키 크더라고. 잘못하면 한대 맞겠더라고. 인정. 그렇잖아. 이런 잣 같은 알아서 수그리는. 네, 그럼요. 그분들이 우리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안 들어, 있잖아. 날 모르더라고. 아, 그래요? 나 바로 뒤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데 모르더라고. 듣는 사람이랑 알았겠지. 알았겠지. 그리고 듣는 사람이랑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그럼요. 우리 손정국 듣는 사람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들인데. 맞아요. 그따고 얘기를 해.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있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티웨이 항공 타고 간 사람들 잘 들어. 티웨이. 티웨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티웨이 타는 사람들 중에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나 자신부터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대학 관련 주제를 또 몇 개 얘기를 나눠봤었고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주제를 이번 주에도 하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분 몇 학번이세요? 05학번입니다. 05학번 이 작가님. 959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폭력적인 그럴 수 있지.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겠다. 얘기예요. 그럼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는 나이 묻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나이를 처음 물어. 왜 학번을 물어? 대학교 안 간 사람 그러면. 근데 사실 이 질문에는 당연히 대학에 나오셨을 거고 몇 깔려 있는 살이세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참. 어. 그놈 대학이 뭐라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누가 물어봤지? 누가 길 씨한테 학번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길 씨 98학번인가? 뭐 그런 식으로 대답했으니까. 그래서 너 대학 안 나왔잖아. 하니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학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갑자기 엄청 웃겼는데, 사실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한테 그 굉장히 진짜 폭력적인 언어예요. 예전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교 안 나왔잖아. 그런데 정치인들도 노 대통령이 대학교 안 나온 거 다 알거든. 근데 일부러 쫑꾸 주려고 학번 물어보고 그랬어. 어머, 진짜 인성이 쓰레기구나. 왜 그래? 그래, 진짜 그랬다니까? 대학 안 나고 뻔히 알면서도. 아니, 대학 안 나와도 본인들보다 훨씬 잘났는데? 그래서 더 꼬였겠지. 그래서 물어보고. 대학도 안 나온 게, 그런 이런 거지. 마음이 있는 그 아마 진보정당에 계시는 분들이었죠? 몰라요,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보정당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것들이야. 자,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썩어 빠진 엘리트죠. 근데 이거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자체를 두고도 계급도 이런 거 얘가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돌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단어가 저는 본 게 수시충. 맞아요. 수시는 수시충. 자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공부를 덜 해도 어찌 잘 이렇게 입시 전형을 잘 이용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인식이 있어. 수시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시충이라고 하고 뭐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원세대라고 해서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는 조려대라고 해서 근데 맞아요. 나눠서 한양대 안산 캠퍼스 한산대 이런 식으로. 지랄들 하는 거야.
짜증나는구만,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왜 자꾸 그렇게 급을 나요? 산업공상도 아니고. 농어촌 특별전형은 그럼 뭐야? 농어촌 특별전형 충이야? 있어요. 농어촌충? 진짜? 농촌충? 이런 건가요? 아유. 충 있어요. 뭐 인간들이 20살, 21살밖에 안 된 것들이, 그따구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근데 사실 그리고 이제 공교육이 붕괴가 되면서 좀 고학력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교육이 대학 입시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빈익빈 부익부 학벌에서도 그런 게 더 심화가 되는 게 아닐까 아니, 봐요. 싶습니다. 강남에서 자란 아이들은 강남 엄마가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을 거 아니야. 네. 정보 교류 차원에서.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어떤 그 학부모들 중에 그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쓸 수 있고 네.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올인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 지방에 어디 사는 부모가 생각해보자고. 그럼 다 맞벌이야. 애들은 혼자 있어야 돼. 근데 주위에 옆집 뭐 누리 엄마도 애 학원 보내고 창석이 애도 학원 보내고 하면 내 아이도 보내야겠지. 아무도 안 보내거든. 근데 또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아. 근데 강남은 서로 경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대 입학생 그 지역별 분표 봐요. 수도권이 압도적입니다. 실제 부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통계가 많이 나오죠. 수도권 압도적인데 그 중에 강남이 압도적이에요. 전체 인구 강남이 얼마나 산다고? 그게 딱 정확하게 지표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2, 고3 때 공부 잘했던 게 뭐게 중요하다고 그 난리를 쳐. 수능 뭐 몇 문제 더 맞춰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학벌이 더 우선시가 되는 사회인 거잖아요. 근데 능력이 좀 더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거지. 사실 뭐 일부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해체 이런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근데 그건 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 해체하면 또 다른 서울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줄세기 좋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차이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서울대 안에서도 뭐 외고 출신,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출신, 그런 그렇게 거만 하니까.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세상이 조금 바뀌어지려고 예를 들어 뭐 그 입사 지원 쓸 때 어디 졸업했나 이런 거 아니지? 못 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해서. 블라인드로. 뭐 그런 게 자꾸 늘어나고 또 사실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혹은 중학교만 졸업했는데 사회에서 성과 명망가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현상이 좀 사라지겠죠. 예전에 사실 서태지 같은 사람이 중졸이잖아. 맞아요. 중퇴인가? 네. 네, 중퇴.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다고 막 난리 났거든. 고등학교다, 고등학교. 서울 국공고. 서울 국공고. 중졸. 네. 그러니까 중졸이네. 고등학교 중퇴.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막 박수 받을 일인가? 무조건 뭐 대학을 나와야 성공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자기가 잘하는 거 따라가지고 학교 안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중졸이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폐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중졸에 대한 폐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박수 받을 일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한 20년 전 뭐 이랬 테니까. 데뷔가 92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제 우리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부모가 안 바꾸면요 자식도 안 바꿔요. 맞아요. 맞아요. 사회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 외고 다니는 애들이 뒤에다가 써 붙여놓고 다니는 거야. 누구한테 배웠겠어 그거를. 아유. 그러니까 뭐 애기들이 이제 부모들한테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공부 왜 해야 돼? 이러면은 야 너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가야 어디 가서 대우받고 살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공부 안 하면 너 저기 저 길거리 아저씨 청소하는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잖아. 엄마는 어디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뭐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 자체를 심어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야, 정유라가 최순실 보고 그랬대잖아. 뭐라고요? 대학도 안 나온 게 그랬대잖아. 지는 씨발 지 엄마가 억지로 본인은 말 타고 들어간 주제에.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약간 실제로 겪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아파트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청소하는 건 좀 좋아요. 화단 갖고는 그래서 그냥 아파트 앞에 있는 화단을 그냥 자발적으로 좀 치우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정자 같은 데 앉아 있었고 제 친구 엄마가 제 친구 데리러 간다고 앉아 있는데 저봐 일 안 하면 저기서 청소하고 있다. 그래서 난 어리니까 모르서 아빠 저 아줌마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이거 삐처리했어. 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식 자체가 정말 큰 잘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천박해도 그렇게 천박할 수가 없는 거지. 네.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 졸지에. 공부 안 한 사람 됐네요. 공부 안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저 우리 동네에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네. 그럼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애들이 이사 올 거 아니야? 뭐 행복주택 거지. 그래 그거. 어.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어디로 배정받을까?
이거를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 학부모들이. 왜? 우리한테 오지 말라는 얘기지. 모두 흘려진다고. 그 뭔 거지라 그래. 휴먼 샤거지. 휴거. 그러니까 그래 그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애들이 씨발 뭘 배우고 다니겠어. 에휴 짜증나. 그래서 대치동에도 그런 게 있대잖아요. 어느 아파트로는 가면 안 된다. 왜냐면 거기는 개포동 애들하고 학군이 섞인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개포동이랑 섞이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죠. 대치동끼리만 놀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 개포동 뜬다고 그러던데. 몰라 그거. 이제 재건축 되면 뜨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부러 뭐 돈이 있어도 뭐 타워팰리스에 안 산대요. 타워팰리스에서 학교 배정을 받으면 개포동과 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타워팰리스 안 살아. 무조건 날 거로 해도 음마 아파트에 산다. 30채 가격. 박근혜 대통령 토해놔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바뀌질 않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조선시대부터 그랬잖아. 저희 문화는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청정구역 들으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먼저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꿔요. 그러니까 처녀총각도 많으시고 이제 뭐 애 아직 초등학교 안 간 부모도 많이 계실 테니까 우리는 이따위 식으로 키우지 맙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봤잖아. 행복주택 관련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도 짓지 말라고, 우리 동네에. 이게 나 왜 님비 현상이. 그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어린이집, 여기는 진짜 뭐 들어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보육 서비스가 질이 좋아서. 그래서 국공립 집 많이 만들어 달라고 난리치잖아.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래. 그니까. 뭐야, 이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쓰레기 소각정이야? 왜 매립장이야? 근데 보니까, 교통정체,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싫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국적된다고. 아니, 맨날 우리가 입으로 자라나는 미래라고 하면서 좀 시끄러우면 어때? 애들이니까 시끄럽지. 그러니까 이게 혼잡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 공원을 없애고 공원에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요즘엔 또 숲세권이 유행이거든요. 아파트. 숲세권. 숲세권. 아니, 공원에 만들면 뭐 공원 전체를 다 어린이집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 일부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공원에... 어쨌든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이런 갈등이 지금 있다고 해요. 아니, 나는 공원에 산책할 때 요만한 애들이 앞에 놀고 있으면 더 귀엽겠다. 안 그래? 신기하더라고. 원래 그 공원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는 술 먹는 어른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지. 애들이 시끄럽게 하진 않던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남는 교실이 이제 요즘 애들이 줄어드니까, 이 유휴 교실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직단체가 예산이나 인력도 주지 않고 이거를 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라고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거의 공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관리와 책임을 학교장이 다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꿈도 바꾸면 되지 뭐. 때문에 만약 한다면 인력 확충을 해야겠죠. 네, 기존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일단 뭐 수요는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임대형식으로 하면 되지. 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니 어차피 국공립집 만들면 아까 그 숲 어디에다 만든다는 거 있잖아. 그거 뭐 어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님비 현상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사립을 공립으로 바꾸는 뭐 이런 것도 지금 시범으로 한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있는 곳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새로 짓는 것도 필요하니까 새로 지을 때는 그 학교 시설을 활용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 뭐 법이란 것은 완벽하게 상정되지 않으니까 추정해서 올리면 되지. 네. 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린이집이 없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더 안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난주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부터가 좀 충분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제 저출산 문제, 이거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당장 내 문제가 아니어도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놀이는 사실은 다른 문제는 별로 없잖아. 경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올 수 있잖아. 네? 많이 나올 수 있잖아. 어떻게 많이 남편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네 능력이 있는데 뭘 그래. 네? 본인의 능력으로 뭐 건강보험 내가 애를 낳으면. 그 20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낫지. 충분히 하지. 그리고 또 실제로 건강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집안 내력이 또 많이 낳는 내력이잖아. 아닙니다.
아버지 또 파이팅 넘치시는 분이라서. 근데 셋, 오케이? 아니, 저는 예전에 진짜 3명 낳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애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 옆에서 그냥 키우는 거 보면은. 애기들 보면은 뭐 유치원비만 해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2명만 낳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이, 그거 비싼 데 가니까 그렇지. 대충 보내? 그냥 대충 키워. 그냥 안 보내도 되나? 안 보내는 거는. 재율이 보내요, 안 보내요? 어린이집 간다니까. 안 보내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니, 본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애들끼리 올려봐야 돼. 같이 맞아요. 놀고, 집안만 있으면 좀 그래요. 말도 더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아요. 다둥이. 가세요. 적어도 아버지의 그 업적은 이어받아야 되지 않나. 업적 같은 소리야. 아버지 업적입니다. 내재년 가구 아닙니까? 네. 그 아버지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에. 출산율 1.2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서 4명을. 저희 부모님은 진짜 애국하셨어요. 대단한, 진짜. 그러니까. 가톨릭입니까? 아유, 개신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탁할게요. 본인도 노력하세요. 저는 뭐, 에휴. 미치듯이 날 겁니다. 네. 여자는 무슨 죄야. 잘 꼬셔야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박누리의 누리과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이 농구팀 됐다. 콜! 5명.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박누리의 누리과정입니다. 네,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입니다. 뭡니까,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갑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갑질이 많네. 그니까요. 오늘 신 PD가 나한테 많이 당했나? 갑질공화국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주제만 계속 올린 것 같은데. 그니까. 그래도 밥도 뭐 300불 들여서 사주고 그랬는데. 신재 값이네요. 아니, 이번에 또 방을 같이 썼어요. 진짜요? 아니, 굳이, 세작이랑 자면 되거든. 굳이 나한테 와서 잤다더라고. 두 분 사이가 돈독해지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장과의 친밀함을 높여가지고, 절대 안 잘리겠다는. 빨래 해주던가요? 목적이 아니고, 빨래는 안 해줘. 담배에 불 붙여줘요? 거기 있잖아요. 담배를 못 피게 하더라고. 아, 그래요? 요즘 금연이죠. 호텔 전체를 담배 못 피게 하더라고. 짜증나. 피면 $500래, 벌금이. 밥 2번 먹겠네. 그런 데 짜증나서. 내가 500달러 내가 한번 필까 하다가. 500달러 담배 몇 갑입니까, 도대체? 참았어요. 네, 저희가 뭐 요즘에 뭐 창업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를 퇴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네, 일단 뭐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그 인지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쉬운 또 창업 과정을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 근데 다들 아시는 이 팥빙수, 빙수 프랜차이즈점이죠.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해서 가맹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설빙이 이번 제재를 포함해서 공정위에서 벌써 3번째 제재를 받았다고 아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 프랜차이즈 업체도 가맹점 막 늘리면 아니 그건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 진짜 자기들도 양심에 맞게 예를 들어 뭐 몇백 메타 이상 혹은 몇 킬로 이상 중복되는 거 안 해준다든가 지들 좀 이걸 지켜줘야지. 그렇죠. 아니 앞에 이렇게 원래 가게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또 업체 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기본적으로 요즘에 빙수를 안 파는 가게가 없어요. 네, 패스트푸드점. 알고 봐 설빙 유행할 때 봐요. 뭐 인테리어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인테리어 하고 있으면 보면 설빙이야. 맞아요. 이야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또 아까 그 래시가드 얘기처럼 유행을 너무 좋아해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지켜보시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좀 하시고. 아니 지금 인테리어 얘기하셨는데 이 인테리어비에서 뻥튀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이 남겨 먹죠. 이게 무슨 뭐 딱 공정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런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하고 인테리어비를 속여서 가맹점주를 모집했다면 이건 사기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요? 프랜차이즈를 믿고 계약하는 거잖아. 이 정도 뭐 매출이면 우리가 뭐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 땡겨올 수 있겠지 이런 거죠. 이거를 뻥튀기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이건 좀 계약 위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글쎄요. 우리 법이 이렇게 보호해줄까?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 니들이 잘 살펴봐야지 계약서 쓸 때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설빙도 그렇고 피자헛 같은 경우는 요즘 피자헛 잘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갑질을 또 했다고 합니다. 한국 피자헛에서. 그래서 이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가맹 사업자들로부터 마케팅이나 영업 지원 이런 명목으로 어드민 피라는 가맹금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무려 68억 원 정도를 부당 징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가맹 사업자들에게 처음부터 뭐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대금 통보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통보가 됐다고 하죠. 그럼 뭐 재계약할 때도 야 나가 하기 싫으면 이러면은 맞아. 인테리어 투자한 거 이런 거 다 날리는 거잖아.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소비자한테 상품을 팔아 돈 버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뜯어내서 돈 버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남양이랑 다 똑같아. 네, 진짜로. 대리점 피 빠른 거야. 본죽 같은 경우에도 좀 장사 매출이 높은 매장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카페 형태로 바꾸라고 본카페. 계속해서 뭐 비빔밥하고 같이 파는. 그래서 본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가 비빔밥을 먹어? 한 업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맹 계약을 해지를 하고 본인이 그냥 다른 죽집을 차렸는데 거기서 죽 장사하지 못하게 소송을 했다고요. 본죽에서. 야, 이 특이한 진짜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 해지를 다 해버리고. 심각한 그리고 갑질입니다. 심지어 좀 10년차 가맹점 같은데도 이런 갑질을 해서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대표와의 그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죽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근데 본죽 같은 경우에는 정말 6년 만에 가맹점 1000개를 돌파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런 거면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아니 이 본죽 사장도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 어렵게 자기가 시작해갖고 그러면은 자기 어려울 때 생각해야지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가맹점을 무조건 막 늘린다고 그게 회사가 커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성심당 봐. 빵집. 그렇죠. 매번 등장하는 성심당. 광고하세요 이 정정구역에 이렇게 매번 이게. 성심당 사장님 바빠가지고 방송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도 계속해서 인테리어비, 가맹비 이런 걸로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탄 집회에 또 참석을 했대요. 갑질, 본죽의 갑질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그런 가맹주들에게는 포스까지 다 끊어버려서 결제가 안 되도록. 난리도 아니구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27.4%거든요. 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2배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자영업자를 하겠어? 내몰린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몇 명은 있겠지. 몇 프로는. 그렇지? 진짜 내가 성공하고 싶고 야 이건 뭐 월급 받아서 미래가 없겠다 생각하고 뛰어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거든. 혹은 청년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니까 창업시장 밀려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뛰어드니까 제살 깎아먹기 서로 경쟁해서 누구 하나는 무너지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프랜차이즈가 갑질 해버리면 어떻게 살아남으란 말입니까? 근데 진짜 뭐 사실 지금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가맹 이런 갑질을 감당하고라도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 그거 제일 크게 그거죠. 정말 막 스타벅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제외하고는 한때 유행으로 만들어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세 또 다들 가게를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황 때 가장 돈을 잘 버는 업종이 간판 가게라고 하잖아요. 간판을 계속 뗐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간판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그래서 저는 뭐 유행한다 그럴 때 뛰어드는 거 벌써 늦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상투를 잡는 게 아니고 너무 늦은 거기 때문에 그거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게. 네. 프랜차이즈 갑질도 문제지만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뛰어들면 사실 이거 그냥 월급 받는 거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산에 거의 많은 걸 투자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여기저기 막 살펴보고 다른 가맹업자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막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 믿고 뛰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힘들게 뭐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이런 업소를 차린다고 해도 가맹점주들의 그런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진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만들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안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이 가맹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재규 형은 요즘에 요거도 먹던데.
그 네. 캠프 때문 아닙니까? 캠프 그거도 있고, 표창원 의원, 그런 터졌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어쨌든 뭐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최소한의 장치가 했죠. 빨리 마련이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더민주울지로위원회가 사실은 지난 국회 때 열리를 했거든. 이번에도 좀 이어받아서 열리를 좀 해줬으면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참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너 거기 들어가지 그랬어. 왜 한반도 경제 통일 이런 거 들어가지 말고. 일하기 싫어서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일해요. 삼통이도 이제 주말에도 그래요? 이수혁 대사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에 너보다 의리 어디 있어? 전 의리 아니고. 의 중에 전 의리 아니라 병정 정도 되기 정. 때문에. 아니, 그래. 의리 너무 높은 위치라 잘 몰라요. 그 니 같은 애들이 을지로위원회 들어가서 이 을의 마음을 맞아, 대변해. 가서 을질 좀 하자, 을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만나갖고 뭐 부부위원장 달라 그래. 한번 얘기할까요? 네, 겸직이네요. 겸직해요. 겸직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임명장 주는 건데 뭐. 그러고 보니까 제 후배도 제 지역구인 사하구에 다대포 롯데캐슬에 아리랑 핫도그 자영업자로 예, 영업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명랑 핫도그가 핫한데. 명랑 핫도그랑 아리랑 핫도그가 지금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같이 떴는데. 맛있더라. 네,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이게 좀 불안해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가 너무 싸요. 핫도그 하나 1,000원이고 맞아, 비싼 게 1,000원. 3,500원이에요. 그리고 유행 따라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아요. 유행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이 확충되면 사실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대포 아리랑 핫도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광고 넣으라고 하세요, 우리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좀 개인 창업자들한테 갑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쁜 새끼들. 진짜 저도 자영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진짜 피 마르거든. 정말 피 마른 직업이고. 그러니까 사실 잘 돼도 걱정이고. 그럼. 안 되면 더 걱정이고.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은 삶인데 이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잘 버티고 계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모두를 응원하면서 오늘 누리과정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네, 청정구역 36번째 방송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에 자영업자 얘기를 했는데 피가 마른다고. 네. 사실은 이제 안가 같은 경우에도 조합이 해체되면서 이제 이거를 한 1년 반 이상 끌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자영업자가 다시 돌아왔어. 아, 그러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은 해맑기 때문에 전혀 사장의 고민이 뭔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 저는 참 행복해. 출근할 때 혹시 뭐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부르지 않던가요? 네, 사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빠 힘내세요가 굉장히 잔인한 동요다라는 그럼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잔인하네요. 안 가지고. 아빠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아빠 힘내세요가 또 여성 혐오 노래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아빠만 나오냐? 아빠만 힘내냐. 부모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 힘내세요. 네. 사장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36번째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